자, 3장입니다. 3장 뇌와 행동입니다. 이 3장 내용이 바로 그 첫 시간에 질문도 하셨고 제가 교재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되짚었던 심리학의 하위 분야 중에 교재에서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생리심리학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학의 그 뭐 학파 6개 구분하면서 그게 구조주의 이어서 나온 그 시대적 순서로 그렇게 쭉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그 학파 6개가. 구조주의 이어서 나온 그 윌리엄 제임스의 기능주의와 관련된 부분이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윌리엄 제임스는 뭐 철학자로서 더 유명하지만 철학자이면서도 심리학자인데, 심리학 안에서는 바로 이 생리심리학자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와 행동에 관해서 보는데, 신경계의 기본 단위, 뇌는 신경계 안에 속합니다. 그 신경계가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경계 기본 단위, 그리고 뉴런간 신호 전달, 신경계 발달과 가소성 볼 텐데, 이 신경계 발달 부분은 발달과 발달 관련 장애가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과감하게 내용이 많아서 오늘 다 해야 될 텐데 뭐 예, 다 하도록 해야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가소성은 뭔지 그때 갖다 보고, 또 정서와 관련된 거, 운동과 관련된 거 이렇게 봅니다. 내용이 좀 여러분 자료 이미 다운받아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용이 좀 많아요. 1, 2장에 비해서. 뭐 다 이 후속장도 내용이 한 이 정도 비슷하게 갑니다. 1, 2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인트로덕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제가 이 신경계란 얘기가 나와서, 그럼 제가 잠시 우리 PPT 자료는 없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하도록 해보죠. 여기 보면은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요. 조금 전에 신경계 할 때 개가 영어로 이제 시스템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척추동물이고 포유류니까 우리하고 같은 그룹에 들어가요. 우리하고 포유류 척추동물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그 범주를 같이 묶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 우리도 여기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사람 그림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제가 갖고 있는 그 자료에 기린 그림이 있어서 요 내용에 관한 건 기린으로 대체해서 이걸 가져왔는데, 사람의 경우에 이제 동일합니다. 11개 시스템으로 있어요. 예서에 보면, 자, 바디 시스템, 우리 몸, 뭐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하여튼 바디 시스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하나 여기 더가 뭐냐? 아, 여기 있네. 머스큐와 앤드 스켈레탈 시스템. 근육계와 골격계 같이 묶었으니까 이 두 개죠. 그렇게 하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들이 결국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 즉 우리 주변에서 별의별 일이 일어나죠. 제가 지금 여러분과 수업하는 것도 이거 지금 결국 환경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고, 그리고 뭐 날씨가 변한다든지, 그냥 뭐 밤낮이 바뀐다든지, 내 주위에 사람이 지금 있다 없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죠, 환경의 변화일 테고, 즉 환경의 변화, 그리고 내 몸 상태의 변화, 내 몸 상태의 변화. 그죠? 내 몸 상태, 지금 체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혈압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호르몬이 분비된다, 되지 않는다, 이런 거 모든 상태의 변화. 그리고 우리 지금 3장 제목이 뇌와 행동인데, 뇌의 상태 그 자체의 변화, 이런 변화와 환경상의 변화가 서로 맞물려서 계속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생존하게 하고, 우리는 그 생존을 토대로 그것을 필수 조건을 해서 그 위에서 심적 경험이나 뭐 행동에 관해서, 심적 경험이나 행동이라는 현상을 지금 이제 배우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인 이런 것에 대한 견해라든지 이해가 우리 수준에서 필요한 것이 필수적인 요소예요. 이러한 생물학적, 달리하면 신체, 좀 더 일반적인 물질적 토대가 없으면은 심적 경험이나 행동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위 분야에서도 첫 번째고 교재에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소개하는 거예요. 1장, 1, 2장은 인트로덕션이죠. 2장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니까 과학적 사고가 뭐냐를 소개한 내용이니까, 구체적으로 심리학의 하위 분야는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지금 생물 심리학, 생리 심리학을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들이 우리 몸과 환경상에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생존을 일단 보장해주고 그 위에 심적 경험과 행동을 가능하게끔 또한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 중에 다른 시스템도 다 환경과 내 몸 상태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절하지만 그 조절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너버스 시스템. 좀 그 부분만 크게 볼까요? 예. 아유, 또 크게 하니까. 예. 뭐 글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너버스 시스템 신경계예요. 신경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뇌를 배우는 거예요. 신경계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심리학을 전공하셔서 네, 전공하셔서 세부 전공을 해서 생리심리학을 하거나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 1장인가 2장에서 그 이 하위 분야를 소개하면서 뭐 생리심리학을 얘기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심리학자는 다 뇌과학자다 이런 얘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전공을 심리학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생리심리학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어 이런 저 뭡니까 뇌가 아닌 다른 신경계까지도 살펴볼 기회가 있는데 우리 지금 개론이니까 그냥 뇌만 중심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신경계 즉 뇌가 신경계에 포함되니까 그 뇌를 포함해서 신경계의 기본 단위예요. 그 신경계의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일 텐데 그죠? 당연하죠. 세포일 텐데 그 세포를 뉴런이라 불러요. 뉴런. N-E-U-R-O-N. 뉴런. 뭐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은 판서보다는 쭉쭉쭉쭉 좀 나와야 되거든. 양이 많아서 뭐 판서가 필요한 부분 하겠지만. 그래서 뉴런의 구조와 기능부터 살펴봅니다. 뉴런은 가지돌기 세포체 축삭 종말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예, 나뉘어지는데 더 세부적으로 나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눠집니다. 요 그림도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세포체가 있고 거기에서 이게 돌기들이 이렇게 삐져나와요. 제가 아주 심플하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기 중에서도 가장 긴 돌기가 또 있어요. 이 돌기는 끝에 가서 또 이렇게 얘들은 가지를 브랜칭을 해요. 이 세포체 그리고 이 부위는 가지돌기라고요. 즉 나뭇가지처럼 생겼다 해서 그대로 붙인 이름이에요. 이 부위는 다른 세포로부터 다른 오르간, 기관으로부터 그렇죠? 뭐 감각, 코, 눈, 귀 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물론 신경계의 세포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표현하면 감각 기관 해서 sensory organ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한 감각 기관으로부터 또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오는 정보들을 받게 됩니다. 이 가지돌기를 통해서. 즉 엔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엔테나 같은. 그러니까 우리 신호를 잘 받으면 이 엔테나가 그죠? 수신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이 가지돌기가 그죠? 손상되면은 당연히 그죠? 이 뉴런 그리고 뉴런들로 구성된 뇌, 더 나아가서 넓게 신경계의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심적 경험이나 행동상의 문제를 낳는다. 뭐 문제라면 문제 아니면 뭐 부적응적인 어떤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환상이나 망각을 경험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가지돌기 엔테나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세포체는 뭐 다른 세포와 다 동일하게 그런 생존에 기반이 되는 어떤 그러한 작용을 하죠.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긴 돌기를 바로 축삭이라 합니다. 축삭. 그리고 이 끝부분을 축삭 종말이라 합니다. 터미널. 우리 버스 터미널 할 때 바로 그런 터미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돌기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이 자 색깔을 좀 달래볼까요? 네, 입력된 정보들이 세포체에서 처리되어서 그 정보가 충분히 크다.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강하다. 아니면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이것이 의미 있는 신호다. 그래서 다음 세포로 그 신호를 전달해줘서 이 신호 처리를 지속해야 되겠다라고 여기지면 바로 이 축삭을 통해서 신호가 쭉 나아가서 축삭 종말에 가서 신호가 다음 세포로, 다음 세포로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삭 종말은 출력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재를 좀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응시켜서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다른 시스템에 비유시켜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테고
제가 지금은 뭐 이 정도로 그런 것까지 다 상세하면 오늘 뭐 이 내용 그죠? 준비한 거 다 못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가지돌기, 여기 가지돌기 그죠? 세포체는 이 부분 전체가 이제 세포체다 해서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뭐 한 요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포체, 가지돌기. 그리고 이것이 축삭이고 축삭 끝부분 축삭 종말. 그래서 다음 세포로 이렇게 또 신호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뭐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자, 그런데 이 금방 말씀드린 가지돌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축삭 종말까지 그 신호들을 넘겨줄 때, 즉 전달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신호의 종류가 정기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세포를 제가 아주 단순하게 좀 그려볼게요. 빨간색. 자, 세포체. 자, 흔히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세포체 가지돌기 다 포함해서 그린 겁니다. 이건 축삭이고, 축삭 종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그릴 땐 실제 이렇게 그려요. 자, 이걸 세포를 제가 길이 방향으로, 이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반을 딱 잘랐다 합시다. 그럼 이 안쪽은 지금 세포 내가 될 테고, 그죠? 그 세포 4개로 채워져 있을 테고, 이거 바깥은 이제 세포 외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세포 막, 즉 가지돌기와 세포체를 구성하는 막, 그리고 축삭을 구성하는 막, 축삭 종말을 구성하는 막, 어쨌든 다 세포막이에요. 이 세포막을 경계로 바깥에는 그죠? 나트륨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이온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클로라이드도 많아요. 이온 형태로. 이 NaCl이 뭡니까? 결국에 바닷물 조성과 똑같죠. 이걸 통해서도 우리 그 진화론적인 그런 에비던스로 그렇게 삼습니다. 어쨌든 이 나트륨이 많아요. 클로라이드는 뭐 나중에 꼭 필요할 때 보고 이 클로라이드 일단 생략하고 좀 나트륨이 많고 안에는 칼륨이 많아요. 얘도 이온 형태를 떼요. 그런데 얘가 지금 신호를 정기적인 형태의 신호를 생성하지 않을 때는 이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마이너스 70mV 정도 어, 음, 음의 방향으로 그런 정기적인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마이너스 70mV의 이러한 신호를 발생하지 할 때 이 값을 안정전이라 불러요. 전위, 예, 정기적인 차이, 전위, 포텐셜이라고 안정은 지금 신호를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resting potential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아까 가지돌기를 통해서 들어온 신호들이 세포체에서 처리되고 이것이 일정 값 이상 크다라고 결정되어지면은 이 축삭을 따라 쭉 축삭 종말까지 전기 신호가 전달되어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나트륨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쏟아져 들어오고 나트륨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70에서 점점 플러스 방향으로 그죠? 플러스 방향으로 값이 변하겠죠. 그래서 일정 정도 플러스 방향으로 변하면은 안쪽이 이제는 플러스가 되었어. 마이너스 70이 아니라 플러스 30mV. 오히려 이제는 안쪽이 바꿨을 때 비해서 플러스 30mV 정도의 전위 차이를 보이면은 그때는 이 칼륨이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 값이 다시금 안정전위로 돌아오는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좀 지우고요. 자,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그래프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뉴런의 이 세포 축삭, 가지돌기와 세포체에서도 전기 신호가 발생되는데 제가 그건 오늘 생략을 할까 해요. 그건 교재를 읽어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 내용 진행한 중에 꼭 필요하면 얘기를 하고 일단 그건 생략할까요? 왜냐하면 그거까지 하면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어쨌든 가지돌기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세포에 처리되어서 그것이 일정 값 이상이 된다 하면은 바로 이 축삭에서 축삭 종말까지 이게 다 축삭이죠. 이 부분만 이제 축삭 종말이 부르는데 이 부분에서 각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이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나트륨이 들어가고 칼륨이 나가고 나트륨이 들어가고 칼륨이 나가고 나트륨이 들어가고 칼륨이 나가고 하는 일이 순차적으로 다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 지점에서 나트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전위 변화를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1, 2mm, 1000분의 1, 2ms, 1000분의 1, 2초에 해당하는 2, 3ms 사이에 지금 나트륨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쪽이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 40까지 올라가고, 그죠?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칼륨이 나가서 다시금 마이너스 70 안정제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해서 쭉 진행되는 거예요. 이 축삭 종말까지. 이걸 활동전이라 불러요. 이걸. 마이너스 70일 때는 안정전이 resting potential 하는데, 이것도 교재 보면은 원어가 나와 있습니다만 뭐 영어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 안정전이라 그러고, 금방 말씀드린 이런 식의 축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전기 신호를 활동전이라 그래요. 액션 포텐셜이라 그래요. POTENTIAL 포텐셜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바로 이걸 몇 번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바로 이제 그 세포체에서 처리된 값이 일정 크기 이상이라서 바로 축삭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활동적이 일어나요. 그때 바로 요 세포막에서 바로 이렇게, 요거는 세포 바깥이고 세포 안이고, 이것은 지금 축삭의 축삭막, 즉 세포막을 보여주는데, 바로 검은 화살표 표시한 나트륨이 이 세포막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것이 오히려 안쪽이 플러스 30까지 이르게 되면은 바로 그 지점에서 칼륨이 다시 나가서 안정전위로 돌아오고, 바로 옆 지점에서 다시금 나트륨이 들어가고 또 칼륨이 나가고 또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이 그래프식으로 이렇게 전위를 표시하면, 그래서 일어나고 일어나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죠? 아까 길이 방향으로 달라서 단면에서 보여주는 거지만, 이게 뭐 3차원상의 이 축삭이 튜브처럼 생겼을 텐데 3차원상의 그 막을 통해서 이런 일이 막 들어가고 나가면서 그 전위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도화선에 불을 당기면 확 타 들어가듯이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전기 신호가 쭉 축삭 종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좀 이따 또 다른 종류의 신호를 보겠지만, 또 하나 그것까지 포함해서 결국 내가 아까 기린을 가지고 시스템도 얘기했지만, 내가 생존하고 그리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내 몸의 변화를 환경에 맞게끔 변화시키고, 그런 변화를 조절하고, 그러한 조절하는 중에 내가 심적으로 경험하고 환경에다가 환경에다가 출력하는, 그것이 결국은 마음이니 정신이 영혼이니 의지니 기대니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의 들락날락하는 전기 신호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제가 과학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 걸로 기억하지만, 과연 정신이란 무엇이냐, 마음이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원론자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 복잡하게 이론론 논쟁할 것 없이, 그죠? 이원론이, 즉 우리의 행동과 삶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다.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바꾸려면은, 너 삶을 바꾸려면은 마음부터 고쳐 먹으라 하는 소리가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쓰죠. 그게 바로 상식 심리학, folk psychology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이론들이 얼마나 실제와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추상을 다루니까 심리학이, 그래서 다른 스트롱한 사이언스, 즉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보다 어렵다 할까요?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더욱더 여기서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조금 전까지는 뭡니까? 뉴런
하나 안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신호 전달이에요. 어디?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축삭에서 시작해서 축삭 종말까지 전기적 형태로 신호가 전달되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축삭 종말이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하고 세포막하고 이렇게 연이어서 접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시냅스라 그래요. 이 그림으로도 뭐 충분하겠죠? 다른 시냅스 그림이 따로 교재도 없고 뭐 그까지 실기에는 제 교재가 너무 방대질 것 같아서 그냥 여기 단순히 이렇게 했는데 뭐 제가 따로 그림을 그려봐야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아까 심플하게 심플하게 뭐 어떻게 그려야 될지 좀 애매하네요. 자, 가지돌기가 있고 세포체가 축삭이 쭉 있으면 브랜칭을 해요. 제가 간단하게 2개만 브랜칭 한다 할게요. 이 끝 부분을 제가 과장해서 좀 이렇게 크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이제 가지돌기들이 이렇게 있겠죠. 있는 중에 이렇게 제가 시냅스를 그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해서 다른 세포로 갈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활동전이 활동만 쓸게요. 활동전이에 서 여기까지 도달했어. 그러면은 바로 그 활동전이에 의한 그 신호가 바로 이 A라는 세포, B라는 세포 간의 신호를 전달할 때 A라는 세포의 축삭 종말하고 B라는 세포의 가지돌기 또는 제가 이거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니면 B라는 세포의 세포체 막하고 아주 좁은 뭐 전자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일까 말까 한 그러한 좁은 틈새를 두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꺾은 갈로로 표시한 이 부분을 시냅스라 그래요. 글자 막 날아가는데 그 지금 여기 시냅스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 시냅스만으로는 이 시냅스 그러니까 머리에 안 그려지니까 제가 나름대로 좀 그려봤어요. 그런 이미지까지 담았으면 좋을 텐데 이 교재의 그 분량이라든지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시냅스만 표시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시냅스에서 어떻게 뉴런 사이의 신호 전달이 일어나는 거죠. 시냅스. 그래서 시냅스는 이렇게 SYNAPS의 시냅스라고 그래요. 뉴런들과의 신호 전달은 시냅스라는 부위에서 일어난다. 축삭 종말과 가지돌기 또는 다른 그다음 그 세포의 세포체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아주 작은 틈새를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지돌기와 세포체에서도 전기 신호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야겠어요. 네. 자, 자, 일단 좀 거시적으로 제가 그리고 또 하죠. 자, 아까처럼 그뭐 끝에 확대해서 그리지 않고 자, 여기 가지돌기를 통해서 들어온 신호가 여기서 충분히 크다고 여기지면 여기서 안정전이 마이너스 70에 있다가 플러스 30으로 변했다가 다시 70으로 돌아오고 30, 70, 30, 70 이렇게 변하는 활동전이가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요. 제가 이제 막대기로 표시할게요. 쭉 일어나서 축삭 종말까지 도달해요. 그러면 축삭 종말에서 그죠? 화학 물질이 분비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화학 물질이라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붙여주기를 신경세포 뉴런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러요. 결국 화학 물질이에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그 다음 세포에 여기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 표면이나 아니면 그 다음 세포의 세포체 표면, 즉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 세포막이나 세포체의 세포막, 결국 세포막에 있는 수용기 리셉터라 그래요. 리시브, 리시브가 받다, 리셉션, 그죠? 환영회, 이게 받아들인다 뜻이죠. 그래서 리셉터 또는 수용체, 수용기, 뭐 번역상의 차이니까 이렇게 불러요. 리셉터랑 이것이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수용체에서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림을 좀 이제 좀 크게 그릴게요, 이제. 자, 제가 축삭 종말을 이렇게 크게 그렸습니다. 나머지 생략하고 이건 지금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 표면이나 세포체 막 표면이에요. 자, 여기에서 활동전이가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아까 이렇게 올라가는 활동전에 도달했어요. 도달하면은 이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밖으로 나와요. 분비가 돼요. 분비가 되면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수용체에 연결되어 있는, 요거는 다른 색깔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 수용체와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열리게 돼요. 통로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 아까 세포 바깥에는 뭐가 많다 했죠? 나트륨이 많다 했죠. 이 나트륨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 세포, 이걸 A 세포의 축삭 종말이고 이걸 B 세포라고 하면은 이 B세포는 제가 파란색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이 B세포의 가지돌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통 이 뉴런 하나당 이러한 시냅스, 이걸 지금 시냅스라 부르죠. 이만큼의 이 연결 부위를. 이 시냅스가 세포 하나당 적게는 1000개, 많게는 10만 개까지 있다고 그래요. 시냅스가. 그럼 이 지금 B라는 세포, 이 B라는 세포를 좀 크게 그렸어. B라는 세포 이 가지돌기에서 이런 일이 한두 군데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이 가지돌기에 축삭 종말이 연결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리고 A라는 세포부터 온 축삭 종말도 있을 테고 여기 C나 D나 F나 E라는 세포로부터 온 축삭 종말들도 이 B라는 세포의 가지돌기에 이런 시냅스들을 맺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냅스 숫자만 세어보니까 거기서 A라는 세포에서 왔던 D라는 세포에서 왔던 C든 F든 E든 어쨌든 이들 세포로부터 온 축삭 종말과 이 B라는 세포의 가지돌기가 맺고 있는 시냅스를 수를 세보니까 이 B라는 세포의 B라는 세포 하나 입장에서 1000개나 10만 개까지 시냅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 세포도 다른 세포로부터 입력을 받는 시냅스의 수가 1000에서 10만 개, 얘도 1000에서 10만 개, 1000에서 10만 개, 1000에서 10만 개, 1000에서 10만 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색깔을 좀 바꿔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 B라는 세포가 금방 말씀드린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으로 해서 수용체 리셉터에 연결되어 있는 채널이 열리고 거기를 통해서 나트륨이 이렇게 쏟아지면은 이 시냅스를 통해서 다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죠? 가지돌기 안 쪽뿐만 아니라 이 세포체 안쪽이 마이너스 안정전이 70mV에서 점점 플러스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플러스로 변한 값이 충분히 크다라고 여기지게 되면은 여기서 아까 봤던 활동전이가 생겨서 여기까지 도달하고 금방 말씀드린 이런 일이 또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G세포가 있다면은 G세포한테 가서 또 그런 일을 일으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이것이 G세포뿐만 아니라 M세포나 그죠? N세포에도 얘가 가지돌기를 축삭 종말을 이렇게 뻗쳐서 시냅스를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세포에서 또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반복하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활동전이. 그럼 지금 금방 말씀드린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고 그것이 그 다음 세포의 수용기를 자극하고 그 수용기에서 이온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이 들어가서 안정전이 70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변하는 그 신호를 무엇이라 부르냐 하면은 그것은 등급전이라 불러요. 자, 다시 한번. 자,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지돌기 세포체 다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축삭 종말. 그 지금 이 다음 세포하고 시냅스 한다는 것을 그냥 이 정도로 아주 심플하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 가지돌기 통해서 신호가 다른 세포로부터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고 이 세포에 수용체와 결합하고 그리고 그 수용체와 연결된 이온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70mV에서 플러스 쪽으로 쭉 변했어요. 플러스 쪽으로 변하는 그런 신호들을 등급전이라 불러요. 글자가 날아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니까 아시죠? 등급전이에요. 즉 그레이디드 포텐셜이라 불러요. 아까 포텐셜 썼죠?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글자도 똑똑히 잘 안 쓰시는데 터치펜으로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레이디드 포텐셜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값이 충분히 크면은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활동전이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트륨이 들어가고 칼륨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여기 도달하면 다시 여기서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어서 또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가 연결하면은 결국 아까 기린을 가지고 시스템 얘기하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그게 맞게끔 우리 몸을 또 변화시키고 그것을 조절하고 그런 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 심적 현상이나 행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뭘로 수렴되냐? 전기신호, 등급전이, 활동전이, 그 다음 제 신경전달물질, 전기신호, 등급전이, 활동전이, 신경전달물질, 또 등급전이, 신경전달물질. 즉 달리하면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이런 일들이 복잡하게 일어나서 우리는 기쁘다, 슬프다, 그죠? 뭐 이런 말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소위 정신적이라 얘기하는 추상적인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즉 바로 이 뭐요? 물질 기반으로 한 물리가 글씨가 막 날아갑니다. 오늘 제가 바빠서. 물질을 기반으로 한 물리가 그저 소위 정신이나 마음이라는 추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제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그랬죠. 왜 심리학이 어려우냐? 다른 스트롱한 사이언스에서 물질을 다룬 데는 그죠?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 돌지 않는다, 편편하다고 아무리 그렇게 착각한다 하더라도 지구가 편편하거나 돌지 않는 건 아니에요. 즉 중력이라는 현상이 또는 중력이라는 현상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심리학은 뭐요? 내가 이러한 추상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바로 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또 뭐 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자연과학적으로 소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가 애매하고 까다롭다는 거. 그런데 바로 이 추상을 우리는 어떻게 또 일반인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소위 상시심리학, folk psychology라 얘기하는 그런 상시심리학이 갖고 있는 이론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신 마음이 꼭 이 물질처럼 뭔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즉 뭐요? 데카르트 이원론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서 이것이 여기에 또 마음을 주고 영향을 주고 이것이 이거를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더라도 그죠?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또 하나의 실체고 즉 이원론 그리고 이 정신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준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 알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이 정신마음 또는 물질 이 사이의 이 관계 이원론이냐 이론이냐 이 관계에 대한 논쟁은 심리학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개론 수준에서는 이걸 그렇게 명시적으로 안 다루지만 좀 심리학을 하게 되면은 거기 나오는 모든 이론들 학파들 간에 논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신과 물질, 마음과 신체 간의 논쟁이에요. 그리고 철학자들은 말할 것 없이 철학의 주된 질문이 보편적 질문이 이 둘 간의 논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BC 그리스 철학, 뭐 동양 사상까지 합쳐서 동양 사상이 이런 논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양 사상이 이렇게 나누질 않아요. 별개로 나누지 않는데 하여튼 서양 사상에는 그 이유도 있는데 그 이유까지 얘기하려면 지금 뭐 문화까지 얘기해야 되니까 복잡하고 그 사람들 계속 개별화시키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의 갖고 있는 이러한 정신이란 현상과 신체라는 이 물질도 이원화시켜서 개별화하는데 그것이 시작된 것이 BC 한 5세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프로이드의 뭐 무의식이니 이런 것도 발견한 그쯤 시기 다윈의 진화론이나 뭐 이쯤 시기를 대충 잡으면은 그것이 얼마요? 2000년 이상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원론적으로. 그래서 정신, 마음, 영혼이 결국은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행동과 몸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이거는 더럽고 비합리적이니까 이 썩어진 몸뚱아리는 결국 없어질 테니까 우리는 다시 이리로 돌아가는 게 삶의 목적이다 생각하는 게 플라톤의 생각이고 그게 서양 종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2000년 이상 논쟁해온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지금 뇌과학이 그중에서 뇌과학 관련된 생리심리학이 그죠? 금방 얘기한 요까지만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를 보여준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얘기한 이런 심리학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 알면 좋죠. 다 외워서 시험 잘 보면 좋죠. 나중에 지나면 많이 잊어버릴 거예요. 그것보다도 이 심리학을 통해서 결국 심리학도 생리학과 철학이라는 두 개가 만나서 태어난 것이고 철학도 그렇지만 학문이라는 것은 결국 보편적 진리, 보편적인 어떤 그런 인식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학문이라면은
여러분이 심리학 개론이지만 이 과목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다른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이해에 대한 큰 눈을 딱 정립하고 만약에 예전과 다른다면 그것을 뭐 변경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예전과 다르지 않지만 이런 견해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금 고민하고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지 그걸 알아가는 게 저는 제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결국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아주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고 어떤 해답을 주는 내용을 지금 다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시냅슨이 지금 할 내용과 관련된 그런 개념들도 아는 것도 좋겠지만 그걸 통해서 눈이 열리길 바라요. 뭐 심리학에 대한 눈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눈뿐만 아니라 세계관에 대한 보편적 진리에 대한 눈을 가지면은 여러분이 예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체육을 하든 철학을 하든 문학을 하든 소설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게 다 관여가 돼요. 결국 문학도 예술도 보면은 결국 물질과 정신 간의 어떠한 그 사이에 갈등, 괴리, 통합 이런 것들을 결국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이 아직 있는지 아니면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걸 전달해 주실 게 제 욕심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그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인 것들은 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 공유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 있으면 쉬었다가 다시금 하기로 하죠.